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앞으로 식품위생을 같이 공부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2022년 식품위생직을 이제 준비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식품위생직의 이 식품위생 과목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한 번 이상은 다 접해보신 과목일 것 같아요. 뭐 영양사나 아니면은 위생사나 식품기사나 산업기사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 중에 한 번씩은 식품위생을 전반적으로 다 공부해 보신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식품위생직이라는 과목이 그 중에 하나의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아니면 면허증이 있어야지만 볼 수 있는 시험이다 보니까 어떻게 됐든 식품위생이라는 과목을 한 번 이상은 공부를 하셨던 경험이 있으세요. 근데 거기에 있는 식품위생이라는 과목하고 좀 우리 식품위생직의 식품위생은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느껴지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그 영양사나 위생사나 산업기사 쪽에서 봤던 식품위생 과목이 공부할 부분이 이 정도라면은요, 식품위생직을 위한 식품위생은 공부할 게 거의 2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폭 넓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적으로 다 이제 기생충 하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기생충에 채소를 통해서 감염되는 기생충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나와요. 문제는 되게 일반적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안 들어봤던 분선충이 나온다든지, 자, 그 다음에 어패류를 통해서 감염되는 기생충에 이형흡충이 나온다든지 이런 건 되게 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데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거예요. 기생충도요, 문제가 되게 그냥 단순해요. 다음 중, 수육을 통해서 감염되는, 돼지고기를 섭취했을 때 감염되는 기생충. 근데 보기가 학명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도 알아야 되지만 그 기본적인 게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거기에다 플러스로 더 공부할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로 공부해야 될 것들이 좀 많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심화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 심화학습이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보지 않았던 명칭들, 학명들 이런 것들까지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야 될 게 이제 경기도 식품위생직을 준비하는 경우 간혹 시사적인 게 시험 문제 출제가 되기도 해요. 시사적인 거. 그래서 시사적인 거라고 해가지고 되게 작은 사건들 있잖아요. 그런 게 또 나오는 건 아니에요. 되게 큰 사건들 있죠. 크게 문제를 일으켰던 거, 무리를 일으켰던 거, 보통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왜 멜라민 파동 몇 년 전에 있었던 멜라민 파동이 있었는데 그 멜라민 파동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먹고서 사망이라든지 아니면은 뇌사 상태에 빠진 큰 사건들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다음에 아니면은 작년에 나왔던 시험 문제는 그거였어요. A형 간염이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이 A형 간염이 작년에 그 이전에보다 한 7, 8배의 환자가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원인 식품이 젓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젓갈로 인해서 우리나라 환자가 한 7, 8배 이렇게 갑자기 급증을 했잖아요. 이런 경우가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큰 사건들, 작은 짜잘한 거 절대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자잘한 것까지 다 공부하려고 하시는데, 다 보려고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고요. 시사적인 건 큰 사건들 위주로만 확인해 두시면 된다는 거. 근데 이게 또 그래요. 큰 사건이 지금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코로나잖아요. 그럼 코로나는 시험 문제 나오느냐? 안 나와요. 식품위생과 관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식품위생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것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코로나19가 지금 우리는 코로나가 직접적으로 시험 문제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 간접적으로는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코로나 같은 경우도 바이러스가 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전반적인 특징에 관한 시험 문제는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살균 소독이 되게 주요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살균 소독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코로나 문제는 나오지 않지만 관련될 수 있는 바이러스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살균 소독 문제가 나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품하고 관련 있는 것들 위주로 연계해서 공부를 해두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시사적인 것도 봐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봐둬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공부할 게 생각보다 그래서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분량이 되게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면 되지만 한 번에 이걸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요, 계속 반복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완벽하게 내가 이걸 다 하겠다, 이건 욕심이고요.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여러분 것으로 다 소화가 되시니까요. 반복해서 보는 연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년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식품위생 과목이 어떻게 대략적으로 진도가 이제 좀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될지를 보면은요, 8월에서 우리가 8, 9, 10월까지요, 기본 이론을 할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10월까지 기본 이론을 하는데, 기본 이론은 정말 기본이 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양사나 아니면 위생사나 식품 산업기사나 기사에서 이렇게 접해봤던 아주 기본적이고 제일 중요한 거를 제일 먼저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보셔야 돼요 라고 하는 것들은요, 대다수가 한 번 이상은 다 시험 문제 출제가 된 적이 있는 것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본 이론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 수업 시간에 같이 나가기는 하는데요. 근데 우선 기본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 근데 우리가 기본하고 심화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같이 진행을 해요. 근데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까지는 기본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 먼저 기본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습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를 공부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과 이론, 그러니까 기본 이론과 이렇게 심화 이론이 같이 해서 8월에서 10월달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거도 분량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어느 정도 이게 정리가, 그러니까 이거를 수업을 듣고 내가 공부할 내용을 잘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끝나면 11월 달에 했던 이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을요, 정리하고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정리 복습을 하는데 이걸 통해서요, 되게 이렇게 방만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정말 많은 양이거든요. 정말 방대한 양인데 그 방대한 양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왜냐면 이제 작년에는 요거 없이 그냥 바로 이론 이제 그 문제풀이에 들어갔더니 정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정리가 제대로 안 되고 문제를 적용하려니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2월에서 1월 요 사이에 문제풀이에 들어가는데요. 이때의 문제풀이는 단원별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원별. 그래서 이때는 단원별로 이렇게 문제풀이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예요. 이때 뭐 새롭게 막 뭔가를 공부한다기보다는 이론에서 했던 내용을요, 복습하고 공부했던 내용을 적용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단원별로 나가다 보니까 앞에서부터 이렇게 진도가 나가겠죠. 문제풀이 같은 경우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그 해당하는 내용의 문제를 풀기 전에 이론을 먼저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에서 했던 내용을 복습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오는 그렇게 해서 수업이 진행이 되는 방식인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가 가능하냐? 이론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문제에 적용하는 거, 해결 능력을 키우는 거. 그래서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단원별 문제풀이를 할 적에는 다시 한번 정리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에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론에서 공부했던 내용을요, 단어를 조금 바꾼다든지 말의 유형을 조금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뭐 단위를 조금 바꾼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요,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단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요, 조금씩 변형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가는지를 배우는 게 바로 이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예습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와서 내가 문제를 제대로 풀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시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식품위생직의 식품위생이 조금 좀 또 그런 게 뭐냐면 그냥 단순한 단답형 문제 같은 경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옳은 거 옳지 않는 것들을 찾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들은 항상 이래요. 기본이 이거예요. 가장 옳은 것, 가장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옳은 것, 가장 옳지 않은 것. 그래서 보기를 보고 1번에 내가 이거 아는 내용하고 조금 다른데 이걸 답이라고 적으시면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번부터 우리 사지선다죠.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다 읽어본 다음에 가장 답에 가까운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상당히 가장 제일 이제 거의 이제 복습의 마무리이자 여러분들이 이제 적용을 한 되게 아주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 특히 문제풀이 할 때가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완벽하게 탄탄하게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복습해 두고 어느 정도 적용을 하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모의고사형 문제풀이로 들어가요. 단원별 문제풀이는 우리가
범위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 범위만큼만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오시면 되지만 모의고사형은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범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실력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실력이에요. 왜냐면 단원별 일정에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요. 정해진 범위 내에서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면 정답을 맞출 확률이 상당히 어떠냐면 높은 편이에요. 근데 전체 범위가 되면 또 이게 헷갈려요.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20문제에다가 순서가 막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1번부터 20번까지가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 게 아니라 범위가 뒤죽박죽 섞여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알고 있는 것도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형을 통해서 실제 시험 문제하고 똑같이 풀어봄으로써요. 다시 한번 내가 알고 있는 거, 모르고 있는 거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의고사형 단계에서는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모르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동형 모의고사를 통해 가지고요. 실제 시험 보는 것처럼 진행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실제 시험, 이거 바로 이제 이 동형 모의고사는요. 보통 시험 보기 직전에 행해지거든요. 그래서 시험 보기 한 2, 3주 전에 그때 하는 그 수업이라서요. 정말 시험 보는 것처럼 진행을 하고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 마무리 단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는 이제 처음 스타트를 끊는 단계죠. 이 스타트 끊는 단계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할 내용들의 가장 기본을 토대를 세우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토대를 세울 때 탄탄히 세워두게 되면 그 다음에 했던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두면 두고두고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이걸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기본 이론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수업의 가장 기본적인 거를 설명을 드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본은 반드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금이 초시가 아니라 한 번 이상 시험을 보신 분들이 또 있기도 해요. 그런 분들은 한 번에 이거 두 가지를 다 진행을 해도 괜찮지만요. 처음 스타트를 끊는 분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기본 이론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를 먼저 탄탄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완벽하게 소화가 끝났다라고 하면 시마 플러스 알파를 봐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해두는 게 우선 가장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뭘 해야 되냐면 복습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 했던 내용은 다 바로 그날 가가지고 정리해 주시고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복습할 기회를 한번 다시 드려요. 다음 시간부터요. 프린트가 하나 더 나갈 겁니다. 지금 오늘 수업 시간에 받으신 프린트 있죠. 참고 자료 프린트 말고요. 복습 프린트물이라는 게 하나 더 나가요. 이 복습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요. 가로 넣기하고 OX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가로 넣기라든지 OX를 통해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복습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해볼 수 있는 복습할 수 있는 그 시간을요. 다시 한번 드리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금 일찍 오셔야 돼요. 다음 주부터는 한 20분 정도 일찍 오셔가지고요. 문제를 풀어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에 따라서요. 가져가는 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한번 복습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다시 복습 프린트물을 통해서 복습하다 보면요. 그럼 벌써 수업 시간에 한번 듣고 한번 정리하고 복습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서 또다시 복습하면 벌써 세 번째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완벽하게 모르지만 그래도 중요한 게 뭔지 그리고 어떤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은 머리에 잘 박히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해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의 복습하고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미리 수업 시간 전에 프린트물을 풀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가로넣기 같은 경우 우린 솔직히 객관식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OX가 더 중요하긴 한데 가로넣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알아야 될 단어 내지는 수치 같은 것들 있잖아요. 수치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가로넣기.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긴가민가 할 수 있는 것들은 OX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복습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집에 가서 복습하고 복습 프린트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완벽하게 소화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다 소화가 됐다. 나는 수업 시간에 한 거를 완벽하게 끝냈어. 라고 하면은 세 번째 할 게 뭐냐면은요.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근데 이거는 이 마지막 3번은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한 걸 완벽하게 소화했을 때 그때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할 필요 없어요. 자, 내가 그러면 수업 시간에 한 거를 나는 100% 완벽하게 소화가 됐어. 근데 이 소화되는 시점은 이론의 중간이 될 수도 있고 이론이 다 끝나고 아니면은 문제풀이가 들어갔을 때 그때쯤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때쯤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러기 때문에 요거는 가장 마지막이라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건 그때는 뭐를 해야 되냐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식품위생 개론서들을 보는 거예요. 이론서들 나와 있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대학 다니실 때 봤던 이론서라든지 어떤 걸 봐도 좋긴 한데요. 단 너무 오래된 출판된 지 너무 오래된 책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최근에 출간이 된 식품위생 개론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요. 읽어야 돼요. 읽어보기. 그러니까 소설책을 읽는 것처럼 읽어보는 게 도움이 또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찾아라 이럴 적에는 문장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문장 표현이 우리는 우리가 했던 거하고 똑같이 나올 수도 있지만 다른 표현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다른 표현들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읽어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달달달 책을 외워라 그런 게 아니라요. 소설책을 읽듯이 한번 공부했던 내용이 어떻게 여기는 표현이 되었는지 읽어서 좀 어떤 다른 표현들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제일 마지막이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뿐만이 아니라요. 식약처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식품안전나라에 들어가면은요. 법규라든지 고시라든지 아니면 전문적인 그런 어떤 유해 물질에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자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 근데 이거는 뭐예요? 지금 할 필요 없어요. 이건 마지막에 모든 걸 여러분들이 다 소화하고 완벽하게 되었을 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면 오히려 헷갈려요. 헷갈리고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거 너무 이렇게 지금에서는 도움이 크게 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완벽하게 했을 때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게 이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요거를 하는 시점은 여러분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고 어떻게 이제 내가 진도가 나가고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요. 요거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정도까지 하면은요. 고수가 되는 거예요. 고수가 되는 거. 이 정도 되면 되게 이 정도까지 가면은요. 알고 있는 게 좀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 문제풀이 적용하고 모의고사 풀고 하면은요. 완벽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우리 카페 있죠? 진동 카페 활용하기요. 다 가입하셨죠? 거기에 되게 다양한 자료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역대 이제 봤던 시험의 경쟁률이라든지 합격선이라든지 이것도 있지만은요. 작년이 아니라 올해네요. 2001년 상반기에 있었던 경기도 시험, 그 다음에 경북 시험, 경기도 경력 경쟁 시험, 그 다음에 교육청 시험은 공개 경쟁이거든요. 공개 경쟁 문제가 다 똑같은데 교육청 공개 경쟁 시험 문제 이거에 대한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작년 시험에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그런 것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문제는 나오지 않지만 유사한 문제, 그다음 문제의 경향 이런 것들을 파악해 둘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런 자료들을 또 이렇게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 활용하기. 그다음에 교육청 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나왔던 교육청 시험 문제 또 제가 이제 또 다 이렇게 정리해 놓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이제 어떤 시험 문제들이 나왔었는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건 100% 다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봐두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 책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책 보면은 나중에라도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거기에 이 책의 특징 아래쪽이나 옆에 쪽에 보면 QR코드 나와 있죠. 그 QR코드 우리는 수업 시간에 다 법이 개정이 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다 나눠 드릴 겁니다. 자료들을. 근데 만약에라도 나중에라도 이제 우리가
수업을 안 듣는 경우가 생기면 이 QR코드를 찍으면 뭐 계정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일부러 그렇게 넣어놓은 거니까요. 그런 것들도 활용하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뒷장 넘기면 시험 안내 나와 있죠. 작년이 아니죠. 올해예요, 올해. 올해 경기도, 경상북도 경력 경쟁, 경쟁률하고 합격선 보셨어요? 네, 경쟁률하고 합격선 보세요, 한번. 경북 같은 경우에는 1배수로 뽑는 데도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그 필기 합격을 1배수로 뽑는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2명 뽑는데 그냥 필기 합격 그냥 2명만 시켜가지고 그냥 거의 뭐 그 면접은 유식행위처럼 하고 그 다음에 2명 다 합격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기도는 그런 게 없어요. 보이시죠? 기본, 2대1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도 합격을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필기 합격도 필기 합격도 좋은 점수로 합격을 해야 되지만, 실기도 좀 잘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면접도 잘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요, 합격선을 보세요. 지역마다 되게 편차가 어때요? 되게 심하죠? 네, 편차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이게 매번 또 이런 게 아니에요. 매번 또 바뀌어요. 그래서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구나라는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90점이 넘어야지 좀 확실하게 합격선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올해까지는 2과목이었지만 또 내년은 3과목이 되기는 하죠. 근데 어떻게 됐든 전공은 대체적으로 잘 보시는 편이에요. 합격자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전공에서는 많이 틀리지 않도록. 특히 이제 식품위생은 합격하시는 분들, 합격생들을 보면은 거의 다 맞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특히 2021년 시험 문제는 다 쉬웠어요. 경기도도 쉬웠고, 경북도 쉬웠고, 교육청도 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품위생은 거의 100점, 합격선에 들어가신 분들은 거의 100점인 분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문제가 쉽게 나왔다 그러면 다 맞아야 되고, 조금 어렵게 나왔다 그러면 한 문제 내지 다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 좀 합격선에 좀 이렇게 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2개 틀렸어, 되게 잘한 것 같아. 아니에요, 2개 틀리면 잘한 게 아닌 게 돼버리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식품위생은 노력하신 만큼 나와요. 노력하신 만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만 하시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거두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교육청 공개경쟁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경쟁률 및 합격선을 보면 이 공개 경쟁은 다 뭘 보냐면 국어, 영어, 국사를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00점 만점이에요. 그리고 되게 경기도가 제일 어때요? 높죠. 이런 걸 딱 비교해 보면요, 경기도가 좀 높아요. 똑같은 시험 문제로 봤을 때. 왜냐하면 위에 있는 경기도 경력 경쟁하고 경상북도 경력 경쟁 크게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건 똑같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문제로 봤을 때 경기도 교육청 문제는 경기도부터 전라남도까지 다 문제가 똑같거든요. 동일하거든요. 그랬을 때 합격선이 제일 높은 게 경기도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합격하신 또 분들을 보면은 똑같이 전공 거의 만점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내가 합격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더 맞기 위해서 되게 세세하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맨날 중요한 부분에서도 나오지만 생각지도 못했고 되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슬쩍 보고 넘어갔던 그런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당락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맞았느냐 틀렸느냐. 근데 그런 변별력 있는 문제가 올해는 크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웬만해서 좀 공부했다 싶으면 거의 다 맞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이나 그 재작년을 보면 변별력 있는 문제가 한두 문제는 꼭 나와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맞느냐, 틀리냐. 그게 거기서 이제 당락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야 되겠는데요. 거기 목차 보세요. 우리 목차를 보면 식품위생의 계호미 법규부터 해가지고 식품영업소 위생관리까지 쭉 나와 있죠. 자, 그 식품위생의 계호미부터 법규부터 이제 영업소 위생관리까지 나와 있는데 제일 중요한 파트는 식중독이에요. 여기서 8문제에서 10문제가 나와요. 어떤 시험이 됐든. 경기도가 됐든 경상북도가 됐든 아니면 교육청 시험이 됐든 제일 많은 문항이 출제가 되는 건 식중독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8문제에서 많게는 10문제까지도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특히
특히 이제 세균성하고 바이러스성, 화학성 이런 식중독에서 주로 많이 출제가 돼요. 그리고 이제 화학성에서는 올해 문제 경향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쪽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거나 뭐 조리하는 과정 중에 생성되는 새롭게 등장하는 물질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라든지 환경 호르몬 파트. 그러니까 이게 문제도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시대에 따라서 문제의 경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최근 요 몇 년 사이에 나온 문제들을 보면은 이런 식품의 제조, 가공 중에 생성되는 물질이라든지 환경 호르몬 물질과 같은 요런 파트의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됐던 편이에요. 화학성에서. 자, 뭐 세균성은 누누이 잘 나오는 거고요. 뭐 곰팡이나 자연독 같은 경우에는 뭐 한두 문제 정도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하다 보면은 합치면은 8문제에서 10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가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2-3문제 나오는 파트가 식품과 미생물이라든지 그네요. 식품과 미생물. 그러니까 식품과 미생물 파트가 한 3문제 정도 나와요. 3문제 정도.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한 파트에서 3문제 나오는 건 극히 드물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식중독을 제외하고, 근데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할 수 있는 게 바로 식품과 미생물 파트. 그다음에 감염병 같은 경우 한 2문제 정도 나와요. 한두 문제, 뭐 적게는 1문제 나오지만 보통은 평균적으로 2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기생충 이런 파트는 1문제. 위생동물은 거의 안 나오는데 어쩌다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식품 첨가물은 보통 한두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1문제인데 간혹 2문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파트는요. 그 다음에 이제 해썹은 맨날 한두 문제는 나와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문제인데 많이 나올 땐 2문제까지 출제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천차만별이에요. 누가 출제하느냐에 따라서 경향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와 있는 식품위생의 계호 및 법규는요. 한 문제도 안 나올 수도 있는데 3문제까지도 나와요.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여러분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이제 2021년 올해 문제에선 경상도 문제에서는 이게 출제가 안 됐어요. 식품위생의 계호 및 법규 파트에서. 그 파트에서는 아예 시험 문제가 출제가 안 됐지만 다른 곳에는 보통 평균 1문제 나왔는데 경기도에서 작년에는, 이거 올해가 아니라 2020년에는요, 3문제까지도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적게 나오면 0문제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많이는 3문제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천차만별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누가 내느냐, 그때 출제자가 누구냐, 이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지만 3문제까지도 출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둬야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1문제라도 틀리면 아쉬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식품위생 및 기타 뭐 이거 보시면요. 식품위생검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지만 2문제까지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해야 돼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2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해 분석 및 그 다음에 유해 분석 및 유전자 변형식품 파트 같은 경우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지만 2문제까지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많게는 그렇게 나온 적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식품 영업소의 위생관리, 요즘에는 이 파트가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지만 2문제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재작년에는 올해 말고요. 작년에는 경기도 문제에서 2문제가 여기서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하나도 안 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출제자에 따라서 이렇게 좀 많이 바뀔 수 있는 파트가 파트 1, 그리고 파트 7, 그리고 파트 9 이런 쪽이 좀 많이 차이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뭐 대략적으로 어떻게 나온다, 출제된 경향은 일반적인 것들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도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거기를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기본적인 건 반드시 알아두고, 그 다음에 플러스, 그게 이제 완벽하게 됐을 때 이제 플러스 알파를 공부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파트 1이죠. 식품위생의 계호 및 법규 들어가는데요. 식품위생의 계호 및 법규는 크게 3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식품위생의 계호, 그 다음에 법규, 그리고 그 다음에 표시와 관련된 사항으로. 근데 이게 중요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나와 있는 식품위생의 계호 있죠?
개요 파트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파트, 좀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법규, 그 다음이 표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먼저 뭐부터 나오냐면 식품위생의 개요부터 나오죠. 그럼 여러분 이 식품위생의 개요에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바로 식품위생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하면 별로 이렇게 중요할 것 같지 않잖아요. 은근히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단독 문제로도 꽤 많이 나왔어요. 뭐 식품위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이렇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가로넣기도 나왔었어요. 가로넣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봐야 될 기본이 뭐냐면요. 바로 식품위생의 정의예요. 정의 알아두기. 근데 이 정의는 크게 두 가지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나라 법규에 나와 있는 식품위생의 정의입니다. 여기 정의에 보면은요. 대상이 되게 잘 정리되어 있어요. 보세요. 식품위생이란 식품뿐만 아니라 식품에 들어가는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까지가 다 대상이에요. 자, 그래서 식품위생의 대상을 보시면요. 식품위생의 대상은 식품뿐만 아니라 첨가물, 그다음에 기구, 용기, 포장까지가 다 대상이다.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가로놓기 나왔어요. 이 가로놓기.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범위에 해당하는 거 아닌 거 구분하는 문제예요. 항상 보기는 비슷하죠. 항상 이제 아닌 것을 찾아라 그러면 그 아닌 것만 달라지고 그 답들은 거의 다 유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이 대상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식품위생의 대상 요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식품위생법을 보다 보면은요 이런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식품 등 요 표현이요. 식품 등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이게 뭐가 생략이 된 거냐면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이게 생략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정의 알아두셔야 되는데 또 하나의 정의는 뭐냐면은 WHO의 정의야. 이것도 가로넣기도 나왔고요. 그 문제에 어떤 뭐 보기 하나로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가장 일반적인 보기 먼저 볼게요. 자, 가로넣기 나왔을 때 나왔던 자, 식품의 생류 재배하는 단계부터요. 생산, 제조로부터 최종적으로 인간에게 섭취되기까지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요.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느냐? 식품위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에 가로넣기 하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 들어갈 단어가 뭐냐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가로넣기도 나온단 말이죠. 근데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나오는 게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하나가 더 소개가 되어 있죠.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세계보건기구 WHO의 정의는 영어였겠죠. 근데 이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을 했잖아요. 번역을 해서 이제 우리 책에 싣는 순간 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표현법이 다 어떨까요? 달라요. 그래서 밑에 있는 표현도 있어요. 보세요. 식품의 사육, 그러니까는 생육 대신 뭘 넣은 거예요? 사육을 넣은 거예요. 사육, 생산, 제조에서부터 최종적으로 사람이 섭취할 때까지 모든 단계에서요. 안전성,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 및 방법을 의미한다. 이번에 하나 없어진 게 있죠. 완전 무결성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보기로 나왔을 때 이제 그 시험을 봤던 친구들이 이 보기가 틀렸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더 확실한 틀린 보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래서 전체를 봐두실 필요 있고 다른 표현을 봐두실 필요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다른 책에는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안전성,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친 거예요. 건전성하고 완전 무결성이요. 우리말로 바꾸면 되게 의미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두 가지를 그냥 합쳐서 건전성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이럴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나눠드렸던 참고자료 1프린트 잠깐 보실래요? 세계보건기구의 정의를 보면 원래는 영어로는 safety. 이거는 다 똑같아요. 어떤 책이나 다 안전성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있는 거 보세요. 서미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아까 완전 무결성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책에 따라 어떤 책에는 완전성 이렇게 표현하는 책도 있고요. 어떤 책에서는 악화 방지라고 표현하는 책도 있어요.
근데 그 의미가 먹어서 사람에게 유익한 것 이렇게도 되지만 건전하고 유익한 것 이렇게 되거든요. 건전하고 유익한 것? 그럼 뭐랑 되게 비슷해요? 건전성하고 또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이 어떤 책에서는 두 가지를 그냥 묶어서 건전성이라고 우리말로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책마다 표현이 조금씩 어떨까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아는 표현이 아니야, 내가 아는 게 아니야 이렇게 했다고 무조건 틀린 게 아니라 전반적인 보기를 다 보고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 무결석은 완전성, 악화 방지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건전하고 유익한 것 이런 의미이다 보니까 그냥 건전성하고 묶어서 그냥 건전성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이렇게 확인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정의가 의외로 또 잘 나오는 편이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왔던 정의 문제가요. 2020년 경기도 시험 문제에 나왔던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와요. 근데 또 2019년에는요, 전체, 식품위생에 대한 거,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찾으라는 거에 보기 한 줄 정도로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은근히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보기 하나라도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식품위생의 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식품위생의 정의는 두 가지를 알아두시면 돼요. 우리나라 법규에 있는 정의하고 WHO의 정의, 이 두 가지를 확인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식품위생의 목적 나오죠. 목적도요, 보기 정도로는 나와요. 이건 어디 나와 있는 목적이냐면요.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 제1조에 보면 그 목적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식품으로 인해서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서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국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러분, 식품위생의 목적은요. 위해가 될 만한 요소들을 방지하는 거예요. 위해가 될 만한 요소를 방지를 해서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서 국민 보건이에요. 그러니까 위생이니까 마지막 최종은 보건 향상 증진에 이바지하겠다. 이게 바로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목적 알아두기.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또 주의해야 될 표현이 한 가지 있는데 분명히 목적에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식품위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 식품위생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아라 할 때 이 보기가 되게 잘 나와요. 영양을 개선한다. 그럼 영양을 개선하는 건 식품위생의 범주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영양을 개선하는 것, 향상시키는 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건 영양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이게 소금 부처 자체도 달라요. 위생은 식약처에서 하지만 영양 개선은 보건복지부 소관이에요. 아예 소관이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양 개선 사업 같은 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지 식약처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아예 위생의 범주에, 그 위생 행정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왜 나왔지? 영양의 질적 향상.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식품에 위해가 될 만한 요소도 식중독균이라든지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위해가 될 만한 요소를 방지해서요. 식품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소리예요. 식품의 질을요. 보통 이런 영양을 개선하는 사업은요. 양적인 개선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먹게 하는 거죠. 네, 영양가 높은 음식을 많이 먹이는 거. 그건 양적인 개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향상, 양적인 향상.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행정이지 위생과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그래서 위생이 범주에 아닌 거 찾아라 할 때 이게 많이 나와요. 영양 개선하기. 근데 그래서 간혹 이제 질문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목적에 이게 나왔는데 왜 영양이 관계가 없느냐? 이거하고 이거는 의미가 아예 다르다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식품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지 어떤 영양을 개선시키는 건 아닙니다. 두 가지는 의미가 어때요? 다르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품위생의 목적 그리고 식품위생의 범위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거 구분하는 거 되게 기본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시험 문제로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의와 목적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식품위생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시험 문제 보기로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식품위생의 범위를 보면 식품위생은 크게 식중독이라는 명칭과 감염병 등과 같은 질병으로 분류할 수 있다.
크게 보면 식중독과 감염병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그 사이에 또 공통으로 포함이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염병 중에서도요. 수인성, 물이라든지 식품을 통해서 매개되는 감염병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식중독으로 분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식중독이라는 것과 감염병이라는 이런 같은 병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크게 봤을 때 이렇게 해요. 하지만 더 광범위하게 봤을 적에는요. 식중독하고 우리가 식품위생에서 감염병만 공부하나요? 아니죠. 기생충도 공부하고 그다음에 뭐 화학적인 뭐 어떤 유전자 변형 식품이라든지 방사능 물질과 관련된 것들도 공부하죠.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봤을 때 이런 것도 다 식품위생의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되게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보기로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게 지금 뭐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시험 문제에서 막상 맞닥뜨리게 되면은요 긴가민가해요. 이게 맞는 표현인가? 틀린 표현인가? 그러니까 한번 맞는 표현을 확인해 두는 것도 좋아요. 자, 그래서 식중독이라는 건 크게 보면은 식중독이라는 명칭과 감염병과 같은 질병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도 있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 봐야 될 게 두 번째가 이거예요. 우리가 위해 요인을 분류하는 건데요. 이거는 식품의 위해 요인은 뭐에 따라서 분류한 거냐면 생성 요인별로요. 어떻게 생성이 되었느냐? 생성 요인별 위해 요인을 분류해 두는 거.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문제 돌아가면서요. 한 번은 교육청에서 나오면 한 번은 경기도에서도 한 번 나오고 저기 경북에서도 시험 문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 오면서 돌아가면서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첫 1단원에서 이제 보통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면 위의 요인을 분류하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바로 유해 요인과 관련된 문제예요. 자, 유해 요인은 우리가 어떻게 생성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내인성부터 보세요. 내인성은 식품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유독 유해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내인성이잖아요. 자체에 갖고 있는 성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생리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보기에 구체적인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품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거, 식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거, 식물성 자연독. 동물성 식품에 원래부터 들어있는 거, 동물성 자연독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중독에서 공부했던 자연독 성분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독버섯에 들어있는 독성분들. 그 다음에 우리 왜 청매, 덜 익은 매실이죠. 그런 덜 익은 매실에 들어있는 아미그달린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싹이 난 감자에 들어있는 솔라닌 원래부터 식품에 들어있는 성분들이잖아요. 이런 게 바로 자연독이에요. 그 다음에 동물성 자연독도 보세요. 동물성 자연독은 보고독이라든지 조개독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어패류의 독성분들 있죠. 어패류의 독성분들이 바로 동물성 자연독으로 분류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유의 생리작용 성분도 뭐에 해당이 돼요? 내인성으로 분류가 돼요. 그 내인성의 항효소성 물질, 우리 나중에 뒤에 가면 식중독에서 공부하겠지만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콩에 들어있는 트립신 저해제 같은 애들. 트립신 저해제는 트립신이라는 효소의 작용을 말 그대로 저해하는 물질이거든요. 그거 원래 콩에 들어있는 성분이에요. 누가 이렇게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오염이 된 것도 아니고 원래 식품에 들어있는 성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항갑상선 물질, 말 그대로 갑상선 작용을 저해하는 물질도 여기 들어있어요. 식품에. 대표적인 함흥 배당체들이 그런 작용을 하는 애들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식이성 알레르겐. 그래서 말 그대로 식품에 들어있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왜 토마토 먹고 알러지 아니면은 저기 뭐 복숭아 알러지는 경우 그런 거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또 우유에 알러지가 있는 우유에 단백질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도 많죠. 그런 게 다 식이성 알레르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이 보기로 그냥 뭐 독버섯의 독성분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솔라닌, 뭐 테트로도톡신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명칭이 보기로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기는 항상 다양합니다. 자, 그다음에 외인성은요, 말 그대로 외부로부터 혼입되거나 이행된 물질이어서 밖에서 들어온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밖에서부터 들어온 혼입되거나 이행된 물질은 외인성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외인성은요, 생물학적인 거, 그 다음에 뭐 인위적인 요소. 그래서 생물학적인 요소는요,
미생물들. 식중독균, 감염병균, 곰팡이독, 기생충,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런 것들 다 뭐예요? 외부로부터 오염이 된 경우죠. 그 다음에 인위적인 요소,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첨가물들. 이번에 교육청 시험 문제 보기로 그대로 나왔어요. 의도적으로 첨가된 물질들. 이건 어디에, 외인성에 해당이 된다, 내인성에 해당이 된다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첨가물들. 이거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거, 이거는 외부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거. 자, 그 다음에 비의도적으로 들어가는 것들, 대표적으로 잔류 농약이라든지요. 방사능 물질, 환경오염물질, 기구나 용기나 포장재에서 용출되는 물질, 항생물질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외부에서 다 들어온 경우죠. 그 다음에 과오. 이거 뭘까요? 우연히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고의적으로 집어넣은 게 아니라 비의도적도 아니고 우연히 혼입된 경우도 있어요. 비소라든지 PCB 사건 같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유기성이 있어요. 여러분, 내인성은 원래 식품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외인성은 외부로부터 들어온 거죠. 근데 둘 다 아닌 경우가 있어요. 원래 자체에 있었던 성분도 아니고,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도 아닌 거. 그건 뭐냐면 그게 유기성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보니까 얘는 식품을 조리하거나 제조하거나 가공하거나 저장하는 과정 중에 생성된 물질들을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과정 중에 뭔가를 하는 과정 중에 생성된 유해, 유독 물질을 가지고 유인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인성, 그리고 외인성, 그 다음에 유기성.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류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문제가 되게 구체적인 보기가 나오기도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간단한 보기가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게 완벽하게 구성이 되려면 식중독을 다 끝내면 좀 더 완벽하게 구성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보면은 유기성 유해 요인으로 분류되는 거 여러분 거기 보니까 어떤 것들이 대표적으로 나와 있느냐면요. 산화된 유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유지는 문제가 안 돼요. 기름은 문제가 안 되지만 그게 산화되면 문제가 되죠. 산화된 유지. 요즘에 보기로 좀 잘 나왔었어요. 산화유지. 그 산화유지에 뭐 과산화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될 수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그런 산화된 유지도 유기성 유해 요인에 해당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리 과정 중에 또 만들어지는 것 중에 헤테고리 아민유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이 발색제를 사용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니트로사민. 그 다음에 여러분 탄 음식 먹으면 암에 걸린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탄 음식에서 발생을 하는 발암성 물질인 뭐 벤조피렌 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수돗물 있죠. 수돗물을 우리가 물을요 염소 소독하는 과정이 생성되는 발암성 물질도 있어요. 트리할로메탄. 트리할로메탄이라든지 그 다음에 감자 있죠. 감자 같은 탄수화물 식품을 고온으로 조리할 때 발생하는 신경독소 물질도 있어요. 아크릴 아마이드. 자, 그 다음에요. 또 보니까 요즘에 고등어라든지 아니면 젓갈을 만드는 과정 중이라든지 이렇게 식품을 저장하는 과정 중에요. 아미노산의 탈탄산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아민들이 있거든요. 바이오제닉 아민. 그러니까 최근에 문제에서 좀 많이 보기로 나오기도 하고 이게 단독 문제로도 최근에 몇 번 나왔어요. 교육청 시험 문제에서도 나왔고 경기도 시험 문제에서도 나왔고 바이오제닉 아민.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던 애들도 이렇게 보기로 아니면 단독 문제로 요즘에 꽤 나오는 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왜 발효식품은 몸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발효식품, 발효를 하는 과정 중에 김치를 뭐 제조하는 과정 중에 요구르트를 제조하는 과정 중에 치즈를 제조하는 과정 중에 아니면 주류를 제조하는 과정 중에 생성되는 발암성 의식물질도 있어요. 그게 바로 에틸 카바메이트. 이런 것 등. 이거 말고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다 시험 문제 보기나 단독 문제로도 나오기도 하고 전체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할 때도 되게 자주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보지 않았던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공부할 게 이 파트에서 좀 많은 편이고 요즘엔 이 파트에서 좀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식중독 가서 하겠지만 이런 애들이 다 뭐예요? 유기성 위의 요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보기가 나올 때 얘네들이 보기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책에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하고. 자, 그래서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으로 분류하는 건요, 되게 뭐 어렵지는 않은데 간혹 이제 구체적인 보기가 이름으로 나올 때 간혹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식품의 위요인을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으로 분류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 분류하는 연습 좀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식품위생 행정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식품위생 행정과 관련된 거는요, 되게 어려운 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행정과 관련된 행정의 범위요. 식품위생 행정의 범위. 어디까지가 식품위생 행정이고 아닌지,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식품위생이고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돼요. 자, 그 밑에 뭐 시책이 나와 있긴 하는데 참고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해서 규격이라든지 제조 사용 기준, 규격을 설정하는 거, 화학적 합성품을 지정하는 거, 표지 제도를 실시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식품위생 감시, 그 다음에 식중독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식품 관련 종사자들과 관련된 거, 식품 취급 시설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수입식품을 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회수제도, 해썹, 잔류 농약과 관련된 잔류 기준을 설정하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조리사, 영양사 제도를 실시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식품위생 행정과 관련 있는 거다. 관련 없는 거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우선 영양. 위생사와 관련된 제도, 이거는 식품위생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럼 왠지 식품위생이니까 위생사도 관련 있을 거다. 아니요. 그건 법이 따로 있어요. 위생사 관련은 보건복지부 소관이에요. 또 이게 달라요. 위생과 관련된 행정에는요, 조리사, 영양사 제도만 해당이 됩니다. 위생사 제도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 식품위생과 관련해서 위생사 제도 하는 거는 여기 담당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 것과 아닌 거를 구분하는 정도, 되게 보기가 어렵게 구성이 되진 않는데 맞는 것과 아닌 거를 구분하는 정도만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식품위생행정기구가 나와 있죠. 그 종류별 소관부처 말이에요. 요게 원래 처음에는 충북에서 먼저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충북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고 몇 년 뒤에 교육청에서 또 시험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요, 어디서 나왔던 문제가 다시 또 다른 지역에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랬다고 보지 않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나왔으면 우리도 나올 가능성은 항상 있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보시면은요, 농수산물 품질과 관련된 거, 농산, 수산과 관련된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은요, 소관부처가 3군데나 돼요. 그러니까 농산물, 수산물이잖아요. 그럼 농림축산식품부,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 그 다음에 품질과 관련되니까 어디예요? 식약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죠. 축산물과 관련된 건데 위생이죠. 그럼 이건 어디서 소관하냐면 식약처요. 이게 옛날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관할이었어요. 근데 이게 또 넘어왔어요. 식약처로. 그러니까 위생과 관련된 건 다 이제 식약처로 넘겨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약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곡과 관련된 거죠. 양곡에 그냥 관리와 관련되니까 농림축산식품부. 그 다음에 먹는물 관리법.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물과 관련된 건 무조건 다 어디냐면 환경부 소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주세법. 도수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이런 것과 관련된 주세법은요, 기획재정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금과 관련된 거 있죠. 소금과 관련된 건 해양수산부. 자, 그 다음에 학교급식은 당연히 어딜까요? 교육부. 그래서 이렇게 이 식품 종류별 법규 그리고 소관부처를 연결해서요, 시험 문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추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분이 어느 정도 가능하시죠. 뭐 학교급식법이다 그러면 교육부, 너무 이렇게 뻔한 것들은 알아두실 필요가 없고 이런 애들도 보기로 나오긴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금방 구별이 됐잖아요. 근데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것들 있죠. 왠지 축산물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일 거야 이렇게 착각하기 쉽지만 축산물의 위생과 관련된 건 식약처라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구분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원산지 표시법도 있긴 하죠. 근데 이 원산지 표시법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식약처 소관이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는 이게 법이 새로 이렇게 원래는 식품위생법에 다 있었거든요. 원산지 표시법이라든지 영양표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어디 있었냐면 원래는 식품위생법에 다 그 내에 있었지만 지금은 다 법이 쪼개져 있어요. 지금 현재는 원산지 표시법과 관련된 법규는 따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해양수산부가 관리를 해요. 우리 이제 뒤에 나오긴 하는데요. 이게 이제 소관부처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 다 이제 식약처가 할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어때요? 달라요. 이게 소관부처가 다른 것들은 조금 따로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식품위생행정기구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 식약처인데 솔직히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한 번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식약처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느냐 이런 것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참고만. 그래서 여러분 거기 참고만 하실 거 14페이지 잠깐 보실래요? 식약처 조직도예요. 그러면 식약처는 식품뿐만 아니라 뭐도 해요? 의약품과 관련된 것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랑 관련 없는 그 부서도 되게 많은데 식품과 주로 관련 있는 건 어디냐면 거기 한번 보세요. 식품안전정책국이에요. 그래서 식품과 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 식품안전정책국이고요. 그 식품안전정책국이 5개의 과로 다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시면 앞으로 넘어오셔가지고 13페이지 보면 뭐 식품안전정책과는요. 식품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요. 그런 업무를 총괄하는 것,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해요. 그래서 보세요. 자, 식품, 뭐 건강기능식품, 식품청화물, 기구, 용기, 포장의 위생이나 안전관리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총괄 조정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위생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식품위생법 개정과 관련된 그런 것들도 여기에서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저기 쭉 내려오다 보면 8번에 이 말 나오죠.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거. 자가품질 검사 제도를 운영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해요. 그 다음에 한번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품관리 총괄과가 있죠. 이거는요. 지도 단속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거를 담당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식품 등과 관련된 영업의 지도, 단속 등에 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위해서 식품을 수거하거나 검사 계획을 수립,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요. 단속 업무를 한다든지 단속 업무를 총괄 조정한다든지 이런 거요. 지도하고 단속하고 뭐 이렇게 수거하고 이런 것과 관련된 업무 있죠. 현장 지시와 관련된 업무를 다루는 것이 식품관리 총괄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기 밑에 가보면 16번에 있죠. 식약처 소속 식품위생감시원을 임명하고 교육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식품위생직은 보통 일반 그냥 시군구 이런 데 이제 보통 임명이 되는데 식약처는 따로 뽑습니다. 식약처의 식품위생직은 따로 뽑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임명하고 교육하는 게 바로 식품관리 총괄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뒤에 넘겨보시면 식품안전인증과가 있죠. 그럼 식품안전인증과는요. 해썹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곳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해썹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식품안전인증과예요. 자, 그다음에 뭐 거기 식품표시 광고 정책과는요. 말 그대로 뭐와 관련된 업무일까요? 식품의 표시, 광고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요. 그 법이 바로 뭐냐면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식약처가 이제 중앙행정기구, 예전에는 보건복지부가 그 최종이었지만 지금은 누구예요? 식약청이 처로 이제 올라가면서요. 식약처에서 식품위생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식품위생법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이름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말이 쏙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는 총리 바로 밑에 국무총리 밑에 식약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식약처가 모든 거에 위생과 관련된 업무에 총괄 조정을 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앙행정기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약처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식약처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그래서 이게는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다 공부하고 이것도 할 수 있는 여력이 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공부해 두시면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식약처 정도, 식약처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구나 라는 것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부터는 조금 쉬고 나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